안녕하십니까.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 문병화입니다. 저는 오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2020년 벼농사 일반 현황, 그다음에 고품질벼 재배 기술, 병해충 종합관리, 그다음에 PLS 제도에 대한 소개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벼농사 일반 현황을 보게 되면 초기 육명 2학기 때부터 생육 초중기에 52일간의 긴 장마, 그다음에 3번의 연속된 태풍으로 인해서 작황 및 수확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쌀 생산량 조사를 보게 되면 9월 6일 정도에 초기 저희가 생산량 조사를 했을 적에 368만 3천 톤, 그 다음에 10월 중순경에 초순에 한번 쟀을 적에는 3,631만 1,000톤, 그 다음 12월 12일 정도에 확인했을 적에가 350만 7천 톤 정도로 지속해서 작황이 안 좋은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쌀 생산량 현황을 보게 되면 350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6.4%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재배 면적이 0.5% 정도 줄었고요. 시바르당 생산량이 483kg로 전년 대비 5.9% 정도 수확량이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이 350만 7천 톤, 그래서 6.4% 정도 감소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정으로 보게 되면 유수 형성기의 긴 장마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달이 많이 생기지 못했고요. 1제곱미터당 완전 나달수가 2020년에 28,342개, 그리고 전년 대비 6.7% 감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있는 시기인 등숙기에도 일조량은 조금 증가가 되었으나 9월 초에 마이사 태풍에 의해서 평균 기온 하락으로 등습비율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요. 나달수가 감소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충남의 벼 재배 현황을 보게 되면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0.7%, 시바르당 생산량은 작년 대비 3.8%, 생산량은 작년 대비 4.5% 감소한 678만 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품질벼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토양이란 작물이 생육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토양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좋은 토양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료만 갖고 농사를 짓게 되죠. 청양군에 특히 보면 벼집을 논에다 환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벼집이 환원을 하게 되면 유기물이 조장하는 벼의 영양 공급이라든지 토양 구조의 변화, 기상재해 피해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당장의 수익에 의해서 볏짚을 팔게 됩니다. 볏짚 시용 평가액을 보게 되면 600kg를 시바르에 환원했을 적에 16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판매했을 때는 보통 5만원에서 많이 받아야 7만원 정도를 받고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판매하는 것 그 순간에 적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기물을 토양에 시용하게 되게 되면 화학 비료가 굉장히 절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유기물을 환원을 안 했다가 올해 환원을 하고 나서 내년에 비료가 적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볏짚은 탄저율이 높아서 완전 부숙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을 봤을 적에 그럼 볏짚을 환원하고 나서 몇 년을 좀 더 환원을 해야 되느냐, 최소 3에서 4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환원을 해주시고, 거기서 논 토양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하고 나서 이거를 1년 걸어서 한 번을 환원을 해주실지 2년에 한 번을 해주실지, 그거는 그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기물을 논에다가 다시 주자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인 경영 효율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규산 시용인데요. 벼의 규산이 많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나라에서 규산을 공급을 해줘서 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3년에 한 번 시용을 해서 이게 3년 동안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기술센터에 방문하셔서 토양 검정을 직접 많이 하시고요. 내 논이 규산이 얼마나 적은지, 또 얼마나 많은지 그 부분을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마다의 자신의 논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준이 서게 됩니다. 규산 같은 경우는 kg당 175mg 미만의 논은 3년 주기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치가 120mg까지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많이 준다고 해서 160 이상으로 확 올라가거나 또 그거는 아닙니다. 적정 수준은 보유하게 되는데 기준치가 157mg이라는
요거보다 낮으면 시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규산은 벼의 도복도 저감해주고 또 저항성이 생긴 병해충의 침입도 막아줍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의 함량도 낮게져서 미일도 향상이 되고요. 수량도 그러다 보니 벼대가 강건해지고 햇빛 받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량도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눈에 대해서 정을 갖고 내 눈에 어떤 상태인지를 매년 토양 검정을 받으셔서 유기물과 규산과 적절한 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종자 준비 및 소독입니다. 종자를 준비하시는 것은 실적으로 언제 이양을 할 건자에 따라서 역순으로 다 그 일정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종자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지역 적응성을 얼마나 이 품종이 지역에 적응을 하느냐, 내년에 얼마나 적응하느냐, 또 수확량이 작년에 어떻느냐, 그리고 소비자가 얼마만큼 이 쌀을 찾느냐, 그리고 판매 대책까지 해서 종자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종자는 보급종으로다가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1년부터는 미소독 종자로다 좀 더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니까 PLS 제도가 정착이 되고서 PLS 제도 때문에 미소독 종자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종자는 크게 이제 보급종과 자가체종 종자가 계시죠. 보급종을 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탈망이 잘 되어 있고 충실한 종자를 정부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급종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급종을 사용하시고, 보급종을 만약에 수배를 못하셨다 그럼 자가체종 종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염분 비율이 너무 적고 기상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자가체종 하신 종자를 쓰실 적에는 조금 더 올해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다가 염수선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레벨 같은 경우는 소금물 비중은 1.13kg, 소금 4.2kg에 20L 물을 섞어서 소금물 비중을 맞춥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담궈서 우에 뜨는 거를 제거하고 가라앉은 종자를 갖다가 다시 이제는 그 종자를 쓰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염수선을 해야지 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염수선을 하실 적에는 꼭 맑은 물로 3번, 4번, 5번까지도 이거를 씻어내고 나서 그늘에서 말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저희가 키다리병 때문에 온탕 소독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염수선 하시기 전에 온탕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탕 소독은 60도씨에서 10분, 그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그것도 그늘에 말리게 되는데요. 염수선하는 종자를 갖다가 온탕 소독하게 되면 얘가 익게 됩니다. 그래서 발화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수선할 종자를 꼭 염수선 탈망 장소에서 가락을 다 제거하시고 충실한 종자를 사용하시되,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온탕 소독부터 순서로 다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염수선을 하셨던 온탕 소독을 하셨던 충분히 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려주셔서 그 다음 파종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이제는 온탕 소독을 하고 나서 물기를 빼주시고 나서 약재 소독을 보통 하시게 됩니다. 요 약재 소독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약재 소독을 하시면서 발화까지 같이 싹태우기까지 같이 하시게 되죠. 보통 이제는 물 온도는 30도씨에서 48시간 정도 약재 소독과 같이 출하를 싹태우기를 같이 하시게 됩니다. 보통 48시간 정도 하는데 꼭 48시간을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논이 트인다고 하시죠. 약재 소독하면서 계속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얘가 익는지, 그 다음에 물 순환은 잘 되는지, 온도는 30도가 맞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요. 논이 트이고 약 1mm에 싹이 보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싹트기는 끝난 겁니다. 꼭 48시간을 꼭 맞추실 필요는 없고, 48시간이 됐는데도 아직 좀 싹트기가 덜 됐다 하시면 시간을 좀 더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약재가 살충제, 살균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살균제만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재의 비율하고 어떻게 소독하실지 충분히 약재 설명서를 확인하시고서 약재와 교실을 침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종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죠. 이것도 이제는 파종량을 결정하실 적에 이양일이 결정되어 있고, 또 파종일이 그러면 결정되셔서 육묘기간은 15일을 잡으실지 20일을 잡으실지, 아니면 중모로 해갖고 20일 이상을 잡으실지 하는 일자를 역순으로 하셔서 파종일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중모로 해서 20일 이상 육묘를 하실 경우에는 보통 130에서 150g의 종자, 그 다음에 어린모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어린모로 이양을 하실 경우에는
200g에서 200g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거를 저희가 적정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요즘에 한참 확대가 되고 있는 기술인 드문 모신기용 파종량인데요. 이 드문 모신기는 환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모판당 300g까지 종자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어린 무로다가 이양을 하게 되고요. 육묘 기간은 15일에서 길어야 20일을 넘기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양 상자 처리제가 있고요. 파종 당시에 상토 위에 종자가 얹기 전에 파종 약재를 뿌리는 파종 동시 처리제가 있습니다. 요거가 실적으로 2020년 같은 경우에 전체 상자 처리제의 50%를 작년에 넘었습니다. 그만큼 더 손쉽고 관리하기가 쉽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양군에서도 배우는 농가의 파종 동시 처리제로다가 하는 게 어쨌든 뜸면화든지 병해충, 그 다음에 봄론에 갔을 적에 문제가 되는 바구미 등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파종 동시 처리제를 선택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싹틔우기인 육묘인데요. 파종을 하고 나서 요즘은 거의 다 이제 하우스 육묘를 많이 하게 되시죠. 싹틔우기는 보통 이제는 파종을 하시고 나서 암흑에서 보통 이제는 30에서 32도씨에서 한 이틀 정도면은 보통 이제 싹이 5mm 정도 큽니다. 그거 하는 게 이제 싹틔우기인데요. 하우스 육묘 같은 경우는 아예 비닐을 깔고 구에다가 상자 쌓기를 하고 그다음에 차가망을 치고 이틀 정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보듯이 이거를 30단, 40단씩 전부 다 싸가지고서는 암흑을 만들어서 싹 키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체 싹이 키우면서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맨 위에 저렇게 한 40단씩 쌓게 되면 맨 위에 4단, 5단 정도는 웃자라든지 아니면 너무 웃자라 가지고 이게 상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펼쳐놓기를 못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저기 하우스 유모가 아니라 저걸 뒤집어주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저것도 불편하고 약주기도 하고 뒤집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사진처럼 7장에서 10장 정도 수를 쌓으시고요. 거기에다 신문지를 한 장 덧습니다. 신문지를 덮는다는 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모판 맨 위에 신문지 한 장 덮고 그 위에 비닐을 덮고 부직포로 덮고 하시는 게 이 신문지 한 장이 수분 조절에 굉장히 타고납니다. 그래서 모판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정도 쌓기고 하시고 나면 펼치기를 하시죠. 싹을 끼워서 실질적인 육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가운데 사진이나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차광망이 설치가 안 돼 있고 거기다 지금 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펼치게 하고 나서 차광망을 씌워서 하늘에면 백화면이나 다른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싹 틔우기 하실 적에 차광망을 60%에서 70%는 차광망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일하는 사람도 안 덥고 좋거든요. 그리고 못판에서 5mm 정도 싹이 텄을 적에 키웠을 적에 펼치기 할 적에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백화면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어린 싹 녹화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 육묘 일수가 있습니다. 중모 같은 경우는 20일에서 30일까지 저희가 심는 거를 보통 목표로 하고요. 어린모 같은 경우는 20일이네. 두문모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15일 정도에 심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번, 3번 모짜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펼치기 작업할 때 백화면을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펼치기고 나서 싹이 5mm에서 10mm 정도 신장했을 적에 이제는 차광망을 걷고 녹화 작업을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육묘 기간 2주. 여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이한 적기를 보통 5월 20일부터 6월 10일, 6월 5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기온이 계속 온화가 되면서 이양 시기가 점점 늦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6월 20일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빨리 하시는 분은 5월 10일 날도 이양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조기 식재해서 동습 기간까지 기간을 오래 해서 동습 비율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조생과 같이 늦게 피워서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좀 늦게 심어서 이모작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출수의 요 이양 시기를 고려하시는 거는 품종 특성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품종마다 출수기가 많게는 4, 5일, 더 크게는 7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적기를 잘 선택하셔서 이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기보다 늦게 이양할 경우에 시행역 기간이 짧아져 가지고 벼할수도 좋고 수량도 좋고 그다음에 신분백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그래도 추워지는 게 좀 늦어졌지만 서리가 일찍 올 경우에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항적인 결정 방법은 요거를 꼭 따르라는 건 아니고요. 출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확기를 잡고 수확기를 잡은 거에서 이항기를 잡는 이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그냥 저희가 첫 번째는 뭐 출수 40일간 평균 기온을 20에서 23도까지 출수기로 결정을 하고 출수의 적산 온도가 1100도, 1200도로 되는 거를 수확기로 결정을 하는데 이게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양고 같은 경우는 이항적기를 중만생종 5월 25일부터 6월 10일 정도 조생종까지 해서 6월 10일 정도로 하시게 되는 게 제일 적당하고요. 출수기를 그렇게 되면 보통 8월 12, 3,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체적인 출수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 관리에서 실적으로 노원을 많이 가보시면 전부 다 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무호분해를 없애기 위해서 중간 물때기를 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출수기 때, 그 다음에 등습기 때 하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그게 기온상 그때그때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요런 거를 그래서 이 일정도 잡아서 또 이항기를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건 중간 물때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출수 전 30일부터 출수기까지 3, 4일, 5일간 해서 금이 갈 정도로 말려줘야 분월도 좋고 무효분월에 억제되고 도복도 방지되고 그 위험물질도 제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5월 25일에서 6월 10일 정도에 이항을 하시게 되면 한 7월 1일에서 한 4일 정도의 중간 물때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 실적으로는 자기 노는 자기가 잘합니다. 물 빠짐이 심한 노는 자기가 의도치 않게 먼저 막 물이 빠져서 물이 수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분월이 많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물이 안 빠져서 계속 물을 빼는데도 습한 지역의 노는 같은 경우는 계속 분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는 여러분들이 제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적인 그리고 그 중간 물때기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에 맞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분해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진짜 물고 확 드러내서 완전히 말려주시고 그래도 물이 안 내면 옛날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했죠. 그 물길도 만들어 주시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요. 그냥 물고만 확 따서 10일이 됐건 5일건 그 중간 물때기를 그 기간에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잡초 방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잡초는 총 118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노원에 그 생육에 영향을 주는 잡초는 한 30여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잡초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초기, 중기, 후기. 초기 제초제 같은 경우는 이항 전 5일 전부터 그 이항 5일까지 하는 토양 처리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화분과 잡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올라오는 거를 토양에 코팅되어 있던 약재가 저를 못 나오게 약재와 이렇게 접촉이 되면 못 나오게 하는 작용을 하는 이항전 처리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초기 이항 5일이나 그 초중기에 하는 그 중기 제초제가 있습니다. 이항하고 나서 10일에서 5일, 그 다음에 그 잡초의 엽기로 봤을 때 1.5엽기까지를 이제는 방지하는 중기 제초제. 그 다음에 후기 제초제는 이제는 출수 후나 그 후에 식물체에 직접 저희가 약재를 적용시켜서 식물체를 파멸시키는 그런 잡초제가 있는데요. 그 화분과 잡초 같은 경우나 광엽 잡초 같은 경우는 1년생 특히 광엽 잡초 같은 경우는 2년생 단연생 잡초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초과나 광엽 잡초 같은 경우는 가을까지도 만약에 뿌리로 번식을 하는 그 올방개, 올미 이런 잡초들 같은 경우는 가을에 확실히 봐주셨다가 그 다음에 어떤 약재를 사용해야 될지 그거를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자기 논에 어떤 잡초가 있는지 확실히 알고 농약방을 가셔서 그 약초에 적용되는 약재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PLS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교에 적용이 가능한 약재를 초기에 해야 될지 중기에 하셔야 될지 그리고 이거는 오래 못 잡아서 가을에 한번 아니면 초에 물로탈이 칠 적에 이거를 먼저 방제를 해줘야 올해까지 그냥 가고 내년에 없어지는 건지 그런 잡초의 특성을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그 약재 성분인데요. 벤저비사이클론하고 웨스트리온 성분입니다. 요거 그 사초과 잡초에 쓰는 약재긴 한데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이제는 약재가 잘 들어서 요즘에 많이 팔리는 약재 성분입니다. 근데 이 약재 같은 경우는 찰벼 같은 경우 그리고 흑미나 전미 같은 유생미
같은 경우에 약제를 적용시키는 데는 조금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찰변화 유생미에 약해를 발생할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쓰실 적에는 저기 내배만 쓰시고요. 되도록이면 찰배와 유생미에는 이 두 성분, 벤조비사이클론하고 웨스트리온 성분은 사용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접촉발제의 약해 발생 요인인데요. 제초제가 약해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물론 뭐 토양 조건, 그다음에 뭐 모의 그 품종에 따라서, 그다음에 물리적인 뭐 물을 얕게 되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제일 약해 피해가 많이 나는 것은 과용입니다. 작년에 운곡에 갔을 적에 그 이양한 지 한 20일 정도에 갔는데 반쪽 정도가 아예 그 뿌리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구미 피해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뽑아보고 해도 바구미가 없습니다. 물도 정확하게 잘 됐고요. 근데 그 옆에 약재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 약재만 뿌린 줄 알았는데 그 어르신한테 여쭤봤더니 작년에 방동산이가 많아서 그 약재하고 피약하고 두 개를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그 양을 뿌리신 거죠. 저 입장에서 보면 두 배가 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잡초가 방제가 안 돼서 하실 적에도 그 기간은 정해서 한 가지씩 하시든지, 아니면 초기에 모 심기 이양 전에 그 토양 처리제를 잘 하셔가지고 초기 방제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약해에 최고 많은 것은 그 광인살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재 그 설명서를 잘 보시고 적정량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도복 방지 기술인데요. 저희가 올해 수매 품종이 상광과 수광입니다. 키가 89cm예요. 상광은 유명하죠. 도복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게 키운다는 품종 중에 하나가 상광이긴 한데요. 저희한테 뭐 여쭤보시면 항상 질문을 하시면 저희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적정 시용량보다 조금 덜 주십시오. 그리고 상광을 심었으면 조금 덜 먹을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옆에 노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 저쪽은 너무 잘 돼. 조금 비료만 더 주면 난 더 덜 짤 것 같아. 그러다가 완전히 못 먹는 도복이 됩니다. 그래서 GSO 그 거름량을 준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래를 좀 많이 저어주시는 건 중요합니다. 요소비료만 주지 마시고 복합비료를 주시는데 가리가 많이 포함된 거를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도복 방지의 병해충 방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청양군에 거의 찜문이 많은 병은 거의 전면적에 있었죠. 숲에서도 그렇고 밀식해서도 그렇고 섬을 많이 잡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습기가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병해충이 일진무늬 면역병은 전바닥, 멀그루 같은 경우는 이쪽 화성 쪽, 남양 쪽, 그다음에 도열병 같은 경우도 그 청남 쪽에서 일부 있었고 운곡 쪽, 화성 쪽에 도열병이 많았고 청양읍에 대치면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홍명나방 때문에 제가 좀 가슴이 철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홍명나방은 아침에 약해야지 하고 한두 개 보여서 약해야지 하고 갔다가 저녁 때 약해로 오면은 전바닥이 하얗습니다. 그만큼 파생력이 굉장히 번식력이 굉장히 빨라서 홍명나방이 이번에 방제를 잘못했을 적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저희가 기본 방제 기간을 둡니다. 보통 7월 25일부터 8월 10일 그 사이에다가 기본 방제 기간을 두는데요. 이때 기본 방제라고 하는 거는 병이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보면은 살충제도 주시고 살균제도 주고 또 영양제도 주시고 하시죠. 오기 전에 하는 게 기본 방제입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병해충이 오게 되면 먼저 방제를 하셔야 되죠. 그 병해충이 오는 것 자체가 도복에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저희가 규산지를 주시고 넓게 심어서 강건하게 키우시고 중간 물때기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될 적에 출수기 있는 이쪽 저쪽으로 해서 도복 경감제를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비료 많이 주고서 도복 경감제가 많이 줘봐야 소용이 없죠. 도복 경감제는 규산질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액비 많이 주시고 액비 많이 줘갖고 질소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인호는 이만큼 줄였어도 비료도 화학비료도 이만큼 주시고 그건 과비죠. 그리고 나서 태풍 없고 날씨 좋아서 올해는 도복이 안 돼서 생산량이 많이 나왔어. 내년도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비하시고 도복을 없애는 방법은 실질적인 적정 시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양에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액비나 축분을 많이 논에다 뿌립니다. 뿌리는 거는 적정량을 뿌리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적정량을 뿌리시고
화학비료를 감비를 하시면 적게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자기 논에 얼만큼 질소질 얼만큼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액비를 그냥 갖다 때려 붓죠. 그리고 나서 비료를 또 주시죠. 첫 번째는 거름을 많이 주고 싶은 거는 맞는데 자기 논에 얼마만큼의 비료기가 있는지를 먼저 토양 분석을 하십시오. 토양 분석을 하시고 어떤 액비를 뿌실 거라면 액비는 그 공급하는 쪽에서 이 액비 속에 질소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논에 질소질이 얼마 있고 이 액비가 얼마 다르면 액비의 산출량이 나오겠죠. 그것만 그 용도로만 그 양만큼만 논에다 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거름을 주실 적에 액비가 시용된 그만큼의 질소량은 감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적정량의 비료가 실질적인 벼가 먹을 수 있고 과용이 안 되는 그 비료량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말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꼭 토양 검정을 받으시고 적정량의 액비를 적정만큼만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양군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드문모 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문모 심기는 실제로 말 그대로 드문드문 모를 심기인데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모판을 줄여서 경영비를 아끼고 노동력을 아낀다고 하는 거로다가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드문모를 하기 이유는 소출량이 재해에 대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드문모를 저희가 권장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확대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드문모 심기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300평당 모판이 30개 정도, 그러니까 한 마지기 200평에 보통 20개에서 21개 정도 들어가는 게 좀 가령적인데요. 그리고 300평이니까는 30개 정도 들어가겠죠. 그거를 3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파종시기에 말했지만 두문모 시기 할 적에는 저희가 한 판당 300g 정도의 밀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파를 하다 보니까 우리 2만 평을 심는데 그만큼 모판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경유비가 줄어드는 거고 노동력이 줄어들고 상토값도 아끼게 되니까 그리고 종대량도 조금 아끼게 되고 해서 경유비를 줄이게 되는 건데요. 두문모 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이항시에 드문드문 섬수를 줄이고 주수를 줄이고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육묘 기술입니다. 한 판에다 300g까지 파종을 하게 되고 그거를 육묘를 하게 되는데 일정일 육묘 기간은 15일입니다. 15일 넘어가게 되면 뜸모도 생기고 병해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일 내에 전부 다 파종 후 20일 정도의 이항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옆에 있는 게 지금 130g 정도의 파종량을 보여주는 모판의 그 사진이고요. 옆에 있는 게 밀파 육류로 하는 280에서 300g의 그 벽시 종자를 생활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의 땅도 안 보이고 애들이 중간중간에 겹쳐서 올라가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육묘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물에다가 그 이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썩은 물을 채취할 수 있는 모친도 중요하고 그 육묘 이양기도 이 드문모의 심기에 적용 가능한 이양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드문모 심기를 한 그 초기 이양 모습하고 55일 정도 저희가 생육을 하고 나서 그 작황을 그 형태를 보기 위해 사진 찍은 사진인데요. 어르신들이 왼쪽 거 보면 이게 뭐 심었냐고 거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30cm에서 32cm까지 벌려서 주스를 3개 많이 심어야 4개 정도 심거든요. 근데 옆에 거 보시게 되면 이게 55일 정도 키운 논인데요. 이 옆에로 벌어진 것 자체가 저희가 10줄씩 그 뭉터기로 심은 것보다는 굉장히 보시다시피 옆으로 많이 퍼져 있고 생육 상태가 되게 좋고 55일을 키웠지만 골도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새끼치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한 주에서 실제로 새끼치는 게 많이 치면 10주까지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두문모 시기를 했을 때 생육은 좋아지고 수확량은 최소한 같다라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년 정부 수매 품종이 상강벼와 수강벼입니다. 상강벼 같은 경우는 제일 맛도 좋고 굉장히 소비자들도 호응하는 품종이긴 한데요. 저희 쪽에서는 계속 도복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많이 들고 도복 때문에 못 살겠다, 다른 품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강벼가 나쁜 품종이 아니고 굉장히 고급 품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이 다른 지역에서는 서로 달라고 종자 구해달라고 많이 협조가 들어옵니다. 일부는 넘어가기도 했고 저희 실질적인 저희 충청남도에서 이상하게도 좋은 품종이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강도가 굉장히 좋은 품종이고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입니다. 도분만 조심하면 다른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수강도는 상강도보다 키가 더 큽니다. 89cm 정도, 2cm 정도 더 큰데 그 상강도하고 좀 틀린 수강도가 상강도보다 도복에는 더 강합니다. 그 이유는 벼대가 일단은 상강도보다 좀 굵고요. 그 다음에 벼알이 많이 수확량도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상강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한 20km 정도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수강도가 상강보다 도복에는 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밥맛은 그 수강도 상강보다 못지않게 더 좋은 품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그 탄립성이 조금 있습니다. 상강면은 자꾸 흔들어도 잘 안 떨어지는데 수강면은 탄립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 수확하는 게 제일 중요한 품종입니다. 하루 정도 더 일찍 벼라라고 수확을 하시라라고 또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그것까지는 필요는 없고요. 정확한 시기에 적기에 수확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수확량도 괜찮은 품종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관리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기부터 하는 기본 방제 기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기본 방제 기간은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방제를 했을 경우에 그 후에 피해가 제일 없는 시기를 저희가 정한 거고요. 그 시기에 발생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 방제를 하라고 기본 방제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양하고 나서 초창기에 벼가 분할도 없고 잘 자라지도 않은 경우는 벼 물바구니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하순까지 가게 되면은 입도엽병이나 명나방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에 보이시게 되면 기본 방제 기간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병이 보이고 해충이 보이게 되면 먼저는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방제 기간이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저희가 정했고 그 시간에 중점적으로 공동 방제를 실시는 하긴 하지만 그 앞뒤로서 계속 보완 방제는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그 못자리 하기 쪽에 상자 처리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양 동시 상자 처리제든지 아니면 그 저희가 이제 파종할 때 동시 그 상자 처리제든지 어떠한 약재를 쓰셔도 어떤 시기에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 이제는 초기 분노 초기에 발생되는 물바구니나 저온성 해충들 그리고 도열병 같은 경우도 일부는 전부 다 그 멈출 수 있고 방제를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좀 잘하셔서 초기에 그 못자리 하실 적에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청양군에서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던 병해충이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습기가 많고 밀식을 하고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발생한 이찌무늬 마른병. 두 번째가 6월 하순부터 계속된 비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해를 못 보게 되니까는 저는 도열병. 문제가 됐던 게 그 홍명나방. 이게 최 4대 4개가 작년에 청양군에서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벼말구 같은 경우는 주 비례 시기가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입니다. 이 벼말구를 얼마나 밀도를 조사하는 데는 좀 굉장히 좀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충망에다가 흰둥멸구를 포충망에서 이제 날아다니는 흰둥멸구의 개체수를 확인해서 흰둥멸구가 많이 잡히는 그 시기에 일단 벼말구도 비례를 했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주의보를 내리게 됩니다. 저희가 포충망은 여기 앞에 저희 센터 앞에 있는 예찰포에 그 포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청양군에 6개의 관찰포를 저희가 이제는 매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는 늦어도 10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그 예찰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방제 내역을 전부 다 이제 공지를 저희 사이트에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장님한테라도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벼멸구를 예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거의 타락법에 의한 그 병해충 밀도를 조사를 하는데요. 벼 본론에 들어가서 끈끈이 트랩을 놓고 양쪽에 벼를 털어서 그거를 전부 다 이제는 다시 저희가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단실에서 한 포장에 그 한 필지의 끈끈이에 벼멸구가 몇 개가 있는지 전부 다 세고요. 이게 기존 밀도보다 높게 되면 벼멸구 주의보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끈끈이 트랩이나 저희가 흡충기를 잡았을 적에 이런 벼말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포장에서 관찰할 적에 눈이 맑게 보이면 벼말구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얘가 톡톡 튀기 때문에 포장해서 관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는 타락법으로 해가지고 얘들을 전부 다 잡아오게 해서 밀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방제를 요구하는 그 벼밀도 기준을 보게 되면 그 조생종 같은 경우는 초순에는 그 20주당 몇 마리가 있느냐가 이제 그 밀도 기준이 되는데요. 그 8월 하순 같은 경우에 이제는 그 400 정도가 되면은 전부 다 20에서 그 7월 하순에 20이 되면은 방제를 해야 되고요. 8월 중순에 되면 조생종 같은 경우에 그 20주에 100마리 정도가 있으면 방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이렇게 되고 나면 얘네가 바로바로 새끼를 치기 때문에 이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기준을 잡아놓고 그때 벼밀구의 밀도를 정해서 이거가 넘거나 초과가 되게 되면 바로 방제를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홍명나박인데요. 여기 지금 홍명나박은 작년에 정말 얘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방제도 안 돼요.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게 방제가 돼가지고 하얗게 된 벼이삭이 다시 파랗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이게 방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전부 다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도 이게 아침에 이렇게 논에 나가셔서 한두 개 하얀 눈이 보면 흰잎 마른병인지 아니면 홍명나박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홍명나박이면 바로 약타 가서 바로 오전에 바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요. 진짜 한두 개가 보였을 적에 그 방제를 못하고 하루가 넘어가고 이틀이 넘어가게 되면 전바닥이 저렇게 맨 오른쪽 것처럼 하얗게 보이고 멀리서 보면은 진짜 하얀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명나무이 한두 개 보이실 적에 진짜로 그때 보일 때 조기에 바로 방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열병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곡 쪽하고 청양 대치 쪽에서 심하게 피해를 입은 그 필지가 한 4-5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초기에 그 입마름 잎 도열병까지 가서 거기서 워낙 피해가 심해서 이게 다시 심어야 되느냐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약재 갖다 방제를 해서 그 가을에 수확까지 하는 것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초기에 그렇게 심하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수확량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많이 보였죠. 도열병 같은 경우도 그 알 도열병까지 옮겨가지 않게, 그러니까 목 도열병까지만 올라가도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잎 도열병이 만약에 보이게 되면 그때부터 방제를 시작하시고 그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수시로다가 관찰을 하시고 추가 방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진무늬 마른병은 저희가 기본 방제 그리고 이제는 초기에 상자 처리제로다가 1차적으로는 잡긴 하는데 실적으로 이 잎진무늬 마른병은 드문 모신기나 이렇게 모스를 죽게 잡게 되면 그 공간을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드물게 심으시라 주스를 한 옛날 같지만 70주씩 잡지 마시고 한 55주에서 60주만 잡으셔라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만 해도 잎주머니 마른병은 많이 좀 저감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완벽하게 저감될 그 방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심하다 그러면 약재를 뿌리셔야 되겠죠. 이거는 저는 그 보완 방제로다 1차를 진행을 하시고 생육 중기 그리고 이제 출수기 정도에 봤을 적에 좀 심하다 싶으면 방제를 꼭 해주셔야 되는 병입니다. 이상으로다가 제가 자료 만든 거는 전부 다 발표를 드렸고요. 이제는 작년 재작년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PLS 제도인데요. 실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작물에 등록된 약재만 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옛날엔 잘 되던 약재가 바뀌고 나가지고 등록된 약재 썼는데 안 들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약재를 쓸 때에 치료제가 있고 예방제가 있습니다. 보통 그 가부터 카까지가 예방제고요. 카 이후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그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그 농약방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그냥 벼가 다 말라 죽어가 우리 고추가 다 떨어져 그렇게 해갖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병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진짜로 포기째 뽑고 가십시오. 뽑아 가셔서 이게 무슨 병인지 이게 무슨 해충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고추에 등록된 그 해충에 아니면 그 병에 치료제가 필요한지 예방제가 필요한지 근데 그렇게 뽑아갈 중심은 거의 치료제가 되겠죠. 그러면 예방제는 싸요. 그래서 많이 병 오기 전에 계속 싸게 계속 예방을 하실 수 있는 약제가 많고요. 치료제로 넘어가는 순간에 약제가 2배 이상 비싸집니다. 오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는 거가 좋고 뭐 요거를 제가 마지막에 넣는 거는 PLS가 지금 종자도 미소독으로 나오고 전부 다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출하할 적에 문제가 됩니다. 출하 시기도 중요하고 그 전에 며칠 전에 약제를 써야 되고 이게 소모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이게 출할 때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게 폐기 처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제를 뭐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정확한 약제를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장목에 맞게 그렇게 혼용하지 마시고 그렇게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전화 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기센터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닌데? 대본 좀 써야겠어요, 대본.